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닥터검의 비뇨의학,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입니다. 네, 여의도에 있는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네, 이렇게 비욘디 그 방송 출연을 오래 쉬었던 적도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한 3개월, 4월 초에 우리 같이 한번 했었죠. 네, 그때 보고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네, 추주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별일 없으셨나요? 네, 저는 똑같이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이 1사분기가 또 순식간에.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좀 몇 가지 일도 있고, 아이고. 뭐 의료 대란 뭐 이런 거 말고 네. 개인적인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믿고 의지하던 저희 아버지가 고령이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셔서 모시고 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또 좀 정리가 되면은 열심히 또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치료를 했는데도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다면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뭐 아주 많아요. 저희 병원은 특히.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계시죠. 비뇨의학과에 주로 환자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소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겠죠. 그렇죠. 막상 떠오를 때 비뇨의학과다라고 딱 느껴질 때가 많은 분들이 소변을 굉장히 편하게 잘 보시겠지만 또 은근히 소변이 불편한 분도 꽤 계셔서 그래서 그런 주로 자주 뵙는 케이스들이 저희 병원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내과에서 치료하시다가 산부인과에서 치료하시다가 또는 뭐 약국에서 그냥 소변이 불편해서 약만 먹었는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뭐 방광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환자분들이 아시는 생약성분의 뭐 요로신, 요비신 이런 것들도 있고 소팔메토, 뭐 유린타민 같은 뭐 건강기능식품 그런 일반 의약품 계통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치료가 안 되거나 해소가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비뇨의학과 병원을 찾으시겠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케이스들을 그냥 두서없이 케이스부터 갖고 와봤어요. 이분은 저희 슬라이드를 오늘 오후에 만든 거기 때문에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인데 저희 병원 근처에 뭐 신경외과가 있거든요. 디스크 질환이 있어서 신경외과로 다니는 분인데 예전부터 소변을 자주 보고 절방뇨 같은 게 있어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뭐 선생님한테 설명도 듣고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신경인성 방광이라 하면 뭐 어떤 신경계통의 문제라든지 비뇨기장기 외적인 뭐 내과적인 질환이건 신경과 질환이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방광 기능이 좀 뭔가 이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뇨에 중추가 되는 뭐 요추,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이런 증상들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약을 뭐 배뇨약도 쓰셨던 것 같은데 호전이 별로 없었고 또 특이한 거는 1년 전에 한번 통증은 없는데 피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유관적 혈뇨, 무통성 혈뇨를 경험을 했고 이후에 건강검진이건 뭐 소변 검사할 때마다 미세혈뇨가 좀 있다. 근데 큰 문제 없으니까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지난주엔가 또 한 번 피가 콜라색 소변이 나와서 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했더니 비뇨기과를 한번 가봐라 해서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연세가 50대였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한 검진을 열심히 하려고 피검사, 소변검사, 요속검사 등을 이렇게 하고 염증은 없는데 피가 좀 나왔습니다. 소변 줄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는데 방광 내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된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을 들여다봤죠. 네. 그랬더니 오른쪽 가쪽 벽에 돌출된 뭔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돌도 좀 끼어 있었고요. 이거는 방광암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경인성 방광도 틀린 말은 아니고 네. 전립선 비대증도 초기 단계일 수 있고 21cc라고 치면은 뭐 네. 과민성 방광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보면은 초음파에서 초음파 분포에서 이렇게 돌출된 뭐가 매끈하게 그 컨투어가 보여야 되는데 네.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심상치 않다. 원래는 혈뇨를 주소로 오셔서 CT하고 내시경을 볼까 하다가 배뇨장애도 있어서 내시경의 그 초음파를 먼저 본 경우인데요. 네. 그래서 방광 내시경을 봤더니 방광벽에 이렇게 아까 전 사진에서 보였던 초음파에서 보였던 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약간 뭐 석회화 같은 것도 끼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오로지 어떤 배뇨장애의 원인이었다고 단정짓기 힘들지만 실제로 방광암이 많거나 이렇게 혈뇨가 오는 분들 중에 자극 증상 같은 게 꽤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파하시거나 참기 힘드시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검사 없이 단정 지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일단 검사를 쭉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 지난주에 외래에 오셔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의뢰를 해드렸죠. 요새 그 대학병원 그 외래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방광암은 근데 좀 빠르게 치료를 요하는 국면이 필요가 있거든요. 전립선 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스피드를 빠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네. 그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는 병원을 통해서 외래를 잡아드렸습니다. 아마 네, 치료를 하셔야 잘 되겠죠. 진단받고 또 치료하시면 좋겠죠. 일기이고 좀 그러면은 내시경 수술만으로 계속 지켜보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뭐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시원님, 소니님, 바이올린, 플룻, 제니퍼님 좀 이따가 저희가 다 좀 모아둔 다음에 그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마 그 비욘디 채널 통해서 예전에 질문 남겨주셨던 분들의 내용도 영상 후반 슬라이드 후반에 좀 갈무리를 해뒀으니까 이따가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케이스. 한 달 정도 전부터 잔뇨감, 빈뇨, 굉장히 정말 전형적으로 함께 오는 흔한 소변 질환이죠. 배뇨 질환 증상이시고요. 그리고 전립선염이라고 이제 외부에서 한번 들으시고 항생제 포함한 약을 3주 이상 복용을 했지만 호전이 더디다라고 들으셨습니다. 흔한 케이스이고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보통은 약을 그렇게 드시면 효과가 좋게 마련인데 별로 그 반응이 좋지 않아서 한번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분이 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쭉 하시다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항생제까지 쓰셨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항생제를 쓰시나요? 보통? 저는 상황 봐서 물론 그쪽 검사 결과를 저희가 알 수는 없었지만 네, 약 다 드시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다 그러면 한번 다시 사이클을 돌 때 일주일 정도는 항생제를 처음에 드려보기도 하고 네. 네. 그 상황 봐서 그런 약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결국 전립선염에 대해서는 세균을 있으면 잡지만 없으면 증상 호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은 굉장히 유도리 있게 뭐 원하시는 거 저희가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쓰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저는 그냥 소변에 피가 나왔고 전립선 네. 검사를 저희 병원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증상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과민성 방광약 하나, 그 다음에 전립선 약 하나 정도로 해서 네. 끊을 약을 좀 끊어보면서 어차피 3주를 뭐 퀴놀론 기항생제를 쓰면서 타 병원에서 했는데 호전이 없다고 하셨으니 일단 기본 검사만 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중복되는 검사를 자꾸 권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네. 소변 검사랑 요속 검사도 뭐 안 참고 오셔서 잔뇨량만 체크를 했었고 네네. 피가 나오길래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특별한 거는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CT를 찍으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기존 병원에서도 네. 피는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잘 정리는 안 했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들었고 소변에서 혈뇨는 비치지만 역시나
유관적 혈뇨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전립선염 치료에 집중을 하자라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2번 연속적으로 이제 현미혈뇨가 나오니까 혹시 몰라서, 그리고 이분 증상이 주로 딴 거보다도 잔뇨감이 좀 심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조영제 주사를 놓고서 경정맥요로 조영수를 시행을 해볼까 하다가 네. 이게 또 애매하게 나오거나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그냥 혈뇨 워크업도 하는 겸 네. 조영제를 사용해서 CT를 그냥 찍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 와. 병원에 CT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의외로 여기 보이실지 잘 보이실까요? 모르겠네요. 여기 오른쪽에 하얀 점이 보입니다. 이게 방광이거든요. 방광 쪽으로 들어가는 그 요관의 맨 끝쪽, 하부 요관 끝쪽에 이 세로 단면으로 보면은 여기가 신장 이렇게 요관이 있겠고 여기가 방광인데 여기 하얀 점이 있죠? 네. 이게 방광 안에서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고 그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요관, 방광, 이행부에 딱 걸려 있는 거기가 제일 좁아져 있는 1, 네. 2mm로 좁아져 있는 구간에 작은 돌이 하나 걸려 있었던 거죠. 아, 근데 보통 이 정도 돌이면은 3주가 기다렸으면은 자연 배출이 됐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분은 3주 동안 고생을 하고 계셨고 그렇죠.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원래 아니랬다는 거죠. 내가 원래는 늘상 이러는 사람도 아니고 갑작스레.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고 뭐 행태가 달라진 게 없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맨 끝에 있는 요관결석, 방광결석일 때도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 네. 그때 통증은 별로 못 느끼면서 아래쪽 끝쪽이 좀 불편하고 잔뇨감, 빈뇨가 있고 뭐 음경 쪽 통증, 뭐 밑쪽 통증 그 정도 살짝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쇠석수를 그냥 바로 치료를 했죠. 완전 그리고 나서 돌이 나가고 나서 뭐 일주일 뒤에는 다 편해졌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명이십니다. 명이. 그래서 결석이 특히 아래에 박혔을 때는 네. 자극 증상이 심하죠. 음경이 저릿저릿, 해당 그쪽에 음낭, 고환도 막 욱신욱신. 그리고 아랫배가 좀 불편하다, 옆구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너무 쉬운 감별이 될 텐데 여기서 갑자기 좀 그랬다, 그리고 미세 혈뇨가 나온다, 그리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딱 교집합이 모였을 때 결석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전립선염하고도 동시에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증상의 교집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늘 제가 존경하는 닥터곰 원장님께서 당연히 이거 놓치지 않은 명의이시기도 하지만 저희들 사이에서는 조금 우스개입니다만 그 2번째, 3번째 마지막에 본 의사가 명의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건 좀 자조적이고 좀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저희가 다 루틴대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보통 의사들이라면 공통된 텍스트를 배우니까요. 처음부터 흔한 거 위주로 감별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어나가다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까라는 식으로 스무고개처럼 마지막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걸 발견 못할 수도 있는데 닥터공 원장님께서는 딱 초반에 그냥 팍 발견을 해서 잘 해결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는 경우 뭐 이런 거를 모아왔기 때문에 좀 다소 좀 그 루틴하지, 않은, 오디너리하지 않은 케이스일 수는 있지만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3번째 케이스인데요. 네. 이런 경우가 저희 병원에 제일 많이 오는 여성 환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오시면은 그 막 설명을 엄청 길게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의 히스토리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를 듣고 해드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자주 재발하는 방광염, 뭐 재발성 방광염, 6개월 이내에 2번 재발했거나 뭐 1년에 3번 이상, 뭐 정의는 그렇죠. 아무튼 수시로 달고 산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3주 전부터 배뇨시 통증, 잔뇨감 지속돼요. 뭐 내과에서 일주일, 산부인과에서 일주일, 항생제를 꽤 써요. 그리고 뭐 수액 치료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증상 호전이 별로 없고 혈뇨가 또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요로결석 같은 게 있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게 동반됐을 때 약만 써도 뭐 좋아지지 않겠지만 네. 일단 소변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피도 나오고. 낫질 않았네요, 항생제에. 네, 항생제에 일단 낫지를 않은 거죠. 약을 방광염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경구항생제로 한 3일 정도만 써도 낫고 모누롤 같은 약을 한 번 써서 낫는 경우도 있고요. 포르된 약. 네. 심한 경우에는 뭐 주사, 항생제 주사와 함께 일주일 정도 쓰면은 대개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하면은 낫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낫지 않는 경우에는 뭐 신우신염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2, 3주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무슨 항생제를 쓰셨는지도 궁금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존 다니시던 병원 또는 뭐 약국에 전화를 해서 무슨 약을 썼는지 소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썼던 약들이 뭐 퀴놀론계 항생제를 쓰셨고 한 네. 병원에서는 뭐 박트림, 셉트린 뭐 이런 약 있잖아요. 네네네. 두 종류 약을 쓰셨더라고요. 다 좋은 네, 약들이에요. 그럼요. 하자 없는 약들이거든요. 그리고 방광염도 맞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내성이 있겠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안 썼던 약으로 일단 처방은 먼저 드리고 네. 우리가 그 무슨 그 뭐죠? 요 배양 검사, 네. 그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수성 검사는 며칠 뒤에 보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키워야 나오는 되니까. 검사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는 일단 주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항생제를 여기서 안 썼던 거. 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딱 때려 맞추셨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럴 때 혹시- 무조건 아미카신을 써요. 아미카신 주사제를. 네네네. 아미카신이 내성이 있는 경우가 별로 뭐 요 항생제들 중에서는요. 네네. 우리가 그 ESBL이라고 하는 특정 항생제를 이제 그 뭐 파괴할 수 있는 항균제를 네.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균주가 있을 때는 그 항생제 치료가 경구 항생제가 잘 안 듣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얼거된 주사들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순하게 나온 편이에요. 사이프로하고 그다음에 박트림이 여기 R이 떴으니까 네. 하필이면 딴 그 두 것들은 가지가. 좀 듣는다는 얘기였거든요. ESBL까지는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하필 운 좋게도 세팍의 3세대 항생제를 썼어요. 세픽심하고 네. 그다음에 모누롤도 한 포 드렸고 네. 그다음에 아미카신 여기 있는 주사를 드렸죠. 네. 그리고 내성 결과를 보고 다음에 약을 좀 바꿔드려야 될 수도 있다. 네. 설명을 하고 한 5일 뒤에 만났거든요. 네. 그때 나중에 이 결과를 보여드렸더니 증상은 잘 없어졌다. 다행이네요. 추가 치료는 그냥 기본 소변 검사만 해보면은 염증이 다 없어진 걸 보고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와, 네. 교과서적인 치료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내과나 다른 과들을 돌다가 항생제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소변 검사가 바로 안 나오는 병원들도 있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경험적으로 결과를 보지 않고 또는 나 늘상 그 방광염이 자주 옵니다 하면은 네. 어떤 병원에서는 그냥 항생제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검사 없이. 네. 아니, 그냥 경험적으로 드릴게요 이러고서 쓰는데 이게 잘 들어맞을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다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비뇨의학과에서 꼭 그 배뇨장애는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의 거의 주된 관심사가 오줌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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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서는 사실 방광염이라는 거는 감기 정도로 무척 괴롭지만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 뭐 3일에서 5일 정도 약으로 언제 그랬는지 싹 나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아마 내과나 산부인과에서도 10분이 잘 치료되다가 한 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쪽으로 오면은 조금 덜 그런 케이스도 초반에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을 잘 쓰면은 주사 굳이 안 맞아도 치료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뭐 저는 수액 같은 걸 그렇게 자주 권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항생제 주사, 경구약 그렇게 치료를 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뭐 성생활, 커피, 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약을 잘 쓰면은 비교적 방광염은 빠르게 날 수 있고요. 네, 너무 어려운 주문이군요. 쉽지 않죠. 근데 네. 물부터 많이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케이스만큼 흔한 게 이런 5번 케이스인데요. 네. 이거는
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불편하면 방광이 왔나 보다. 네. 그냥 자주 아랫배가 무지근해요. 그렇죠. 잔뇨감도 좀 있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럴 때는 방광염이더라. 오줌 솟트더라.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 약국약을 좀 쓰거나 네. 뭐 요로신, 요비신 대표적인 두 가지죠. 그리고 뭐 집에 있던 뭐 예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받았던 네, 뭐 항생제. 네. 나 뭐 내과 항생제 쓴다. 다른 사람 거. 네. 그래도 뭐 좋아질 수는 물론 있겠죠. 거기에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병원에 오세요. 음.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내과나 산부인과를 가면은 소변 검사 어떤 장치가 있는 병원들에서는 이거 방광염 아니다. 검사해보고는 경험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세요. 어찌됐건 이렇게 또 돌아서 오시면은 저희가 검사를 하면은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없어요. 아예 깨끗하거나 뭐 미세연료 정도 있고 네. 뭐 엑스레이에서도 큰 문제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외로 급성 방광염이 아닌데 괜히 약을 써오셨던 경우들이 왕왕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께는 그럼 이게 왜 아플 수 있는 거지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랫배가 아픈 게 꼭 왜 비뇨기 때문이냐. 아래쪽에는 산부인과 장기도 있고 장도 지나고 지금 여성분들 얘기입니다. 방광염은 주로 여성분들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참 설명을 하고 어떤 분들은 골반 뼈 쪽이 아프다, 고관절이 아프다, 다리로 뻗친다 이걸 자꾸 방광염으로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고. 그렇죠. 예전에 아마 잘 치료했던 전적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뢰 이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CT를 찍어보기도 해요. 그럼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방광에 문제 없고 뭐 방광염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고 산부인과도 만약에 문제가 없고 네. 장 쪽에서도 무슨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그렇다면 괴질이다. 약간 뭐 괴질. 네.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겠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네. 통증. 그때그때 증상을 좀 호전시켜 보시고 또 좀 덜 느끼려고 노력해 보신다거나 물론 괴로우셔서 오신 거겠지만 다양한 다른 대증적인 치료를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죠. 대증적인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소염 진통제나 진경제나 아니면 무슨 뭐 그 신경통 치료 신경통 치료제를 일단 가벼운 건 드려보고 네. 원치 않으시면 일단 지켜보시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의외로 신경성 통증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네. 남자에서도 골반 통증 증후군 만성 전립선염의 카테고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방광염이라고 굳게 믿으셨으나 방광염은 전혀 없는 따라서 항생제를 쓸 이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만 그런지 꽤 많으세요. 그럼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괜히 이걸 설명 안 하고 이거는 그냥 괴질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아이고. 당연히 기분이 오해를 나쁘실 수가 하시겠죠.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 케이스 근데 이것도 며칠 전에 저희 주변 잠실에 있는데 저희 병원이 네. 주변에 병원이 많아요. 종합병원도 있고 탈장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고령 남자분들 탈장 수술하면은 뭐 그 전신 마취를 짧게 하고 수술을 하는데 네. 사실 전신 마취를 했다고 해서 배뇨에 막 그 롱텀하게 지장이 크게 가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럼요. 척추 마취라면 조금 더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전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변줄을 꼽아놨다가 수술 시에 네. 퇴원 시에 소변줄을 뽑으면은 네. 어르신들이 소변을 잘 못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립선이 자극되어서 염증 때문에 부었을까요? 아니면 그랬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있겠죠. 요로 소변줄을 꼽다가 좀 자극에다 부었을 수도 네, 있고 요로 감염이라 했을 수도 있고 요로 감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립선 검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원래도 전립선이 있었는데 마취와 함께 여러 약과 함께 뭔가 배뇨에 일시적으로 불편감이 올 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있겠네요. 그럼 일단 뺐잖아요. 근데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요패. 아,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네. 대개는 거기 소변줄 다시 넣고 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비뇨기과 빨리 가봐라. 그렇게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일단 저는 당장 할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변줄을 며칠 상관으로 넣었다 뺐다 또 넣었는데 그걸 제가 바로 뺀다고 해서 또 막히면은 또 넣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그냥 두시고 수술하셨으면 항생제를 좀 받으시니까 수술 후에 그거 쓰고 뭐 가벼운 필요하다면 배뇨약을 좀 알파차든지? 네. 전립선약을 좀 드리든지 하고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후에 수술하신 병원 한번 갔다가
우리 병원 다시 와서 소변줄을 빼고 그리고 그때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뭐 약자긴 한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는 폴리 카테터를 리무벌 하고 네. 보이딩 트라이얼 배뇨를 한번 시도해 본다. 자가 배뇨를 시도해 본다 해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어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실제로 심한 분들도 있고 네. 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생각보다 배뇨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인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질문 주신 걸 또 받아보죠. 네, 감사하게도 질문 많이 주셨네요. 자, 기다리셨습니다. 시원님, 소변은 30초도 참기가 힘든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치료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이 30초라는 게 뭔가 막상 마렵고 나서 30초 참기 힘든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박하다, 급박하다라고 해서 절박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시원님의 뭐 성별, 연령 다 기저질환 다 궁금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크게는 방광이 예민해져서 소변을 좀 참기가 힘들어서 과민해지다 보니까 너무 마려운 게 갑자기 강하게 오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방광이 수축해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실금까지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고 물론 다른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염증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혹은 뭐 방광염증 혹은 아까의 요로결석이 박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광의 예민함 그런 거가 증폭된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혹시나 연령이 있으시고 치료를 잘 받지 않으시는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40대라면 좀 앞쪽에 해당할 것 같고요. 고령의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참기 힘든 게 아니라 방광이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소변을 못 보겠고 늘 마렵고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 보면은 그 만성적인 요폐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변줄 뽑아서 1리터짜리 소변을 빼내고 전립선 평가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젊으신 분이 그렇다면은 방광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최근 갑자기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전립선염이라든가 요도염이라든가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약은 보통 그거에 맞춰서 씁니다.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방광의 과민성을 약화시키는 약을 쓰고 전립선의 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염증을 치료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그 카페인을 일절 잠시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이런 것들을 일단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방광 과민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니까요. 카페인을 끊고 가까운 비뇨기과 가셔서 한번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한 내용을 제가 할 말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뭐 첨언할 건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연재승 선생님이 쭉 읊어주셨는데 써니님께서 들어보셔도 이게 말도 안 되게 상황이 많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저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민성 방광이다, 무조건 전립선염이다, 방광염이다, 요로결석이다, 뭐 아니면 뭐 암이 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감별하는 과정을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 가셔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검사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아까 소변을 좀 참았다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약이나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생활 습관, 심리적인 요인, 과민성 방광은 일단 진단이 된 거거든요. 과민성 방광의 정의는 다른 동반 질환이 뭐가 있던 간에 요로결석이 있건 염증이 있건 간에 절박뇨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증상 자체로 진단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 치료 원칙에는 다른 감별 진단의 치료도 물론 중요하고 소변을 좀 참았다 보려는 의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임드 보이딩이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기, 배뇨 일지 같은 걸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상의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시원님의 질문이 오늘 주제랑 딱 어울리는 질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꼭 잘 치료받으시고 시원하게 소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써니님, 아직도 젊은데 잔뇨가 몇 방울 정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릴 때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남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몇 방울까지는 그럴 수 있죠.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요도가 길게는 40cm까지 있기 때문에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 다 보고 힘 준 상태에서 아무리 끝에 털어도 이만큼의 빨대에 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다 턴 거라고 생각하고 옷 입고 힘 빼고 이동하려는 순간
주르륵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아기 때는 이제 요도 쪽의 괄약근도 짱짱하고 해서 쫙 본 다음에 끝나면은 요도가 쫙 되면서 다 나가고 탁 털고 끝날 때가 있었는데 30대, 40대쯤 되면은 그 공간도 좀 넓어지고 괄약근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다 보시고 나서 조준한 상태에서 항문을 쪼였다 풀었다 하는 걸 한 3번 정도 하셔서 나머지 걸 배출하고 마지막에 털고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다 건강하고 아직 젊다고 건강하실 것 같거든요. 왠지 뉘앙스가. 그럴 때는 여기서도 습관을 조금 모았다 한 번에 많이 보시는 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술과 커피 같은 거 안 좋고 자꾸 자극하니까요. 모았다 보면은 방광이 한 300cc 정도 찼을 때 보면은 쭉 짜주면서 그 요속도 더 세게 나오고 관성 때문에 남아있는 잔류를 좀 없애주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양이 얼마 없을 때 보러 가게 되면은 배에 힘을 줘서 복압 배뇨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배에 힘이 들어가다가 남아서 나중에 소변이나 요도에 더 많은 양이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를 가서 상담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스스로는 술과 커피를 줄이고 물은 적당히 드시면서 소변을 좀 모았다 봐보자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바이올린 플룻 제니펑님 방광 수압 확장술을 하셨고 불편감을 느끼는데 아랫배가 아직도 무지개하고 빈뇨 절방뇨가 아직도 있는데 개그론을 다시 복용해도 되나요? 사이질성 방광이라고 진단받았어요. 네, 아마 사이질성 방광 또는 간질성 방광염 또는 뭐 방광 통증 증후군 뭐 이렇게 통칭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소변이 주로 찼을 때 불편감을 느낄 거고요. 자극 증상이 동반된 경우들이 꽤 있죠. 자주 보고 절방뇨.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의 증상들 플러스 근데 메인은 조금 더 불편한 거는 통증이 될 겁니다. 특히 평상시보다도 좀 오줌이 차갈 때 아프고 배뇨를 하고 나면 조금 편해진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질환이고 치료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치료가 여러 가지가 도입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데피니트한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없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방광 수압 확장술 하이드로디스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많이 시행되어 오던 것들이죠. 도움이 되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되지만 계속 재발을 해서 2번, 3번 예전에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개그론, 뭐 엘미론 이런 그 펜토산 설페이트 뭐 이런 약을 써서 폴리펜토산 설페이트라는 약을 쓰면은 간질성 방광의 증상이 좀 완화된다라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1차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죠? 그 얼서? 그 궤양 같은 게 헌너 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간질성 방광에 진단하는. 뭐 그거를 지져서 전신 마취하에 그거를 방광 내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헌너 궤양이라고 하는 그 병변들을 다 태워 없애는 소작술을 하는 치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안에 뭔가 이렇게 주입을 해서 뭐 코팅처럼. 코팅하는 그런. 네. 근데 말씀대로 다양한 게 있다는 게 사실 한 가지 완벽한 그런 치료법이 없다라는 좀 난치에 가까운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심지어 교과서에는 방광 절제술도 있잖아요. 너무 통증이 힘들면은 네. 방광을 떼어내라. 통증을 유발하는 장기를 떼어내라. 이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여러 모달리티를 다 트라이를 해보시고 수압 확장술, 약은 개그론류의 약을 거의 쓰게 될 거고 동반된 증상이 절방뇨, 빈뇨가 심하다. 그러면은 뭐 베타미가 같은 어떤 과민성 방광약이나 항콜린제를 더 쓸 수도 있고 나는 통증인데 뭔가 신경성 통증이 더 심한 것 같다. 그럴 때는 뭐 뉴론틴이라든지 무슨 뭐 리리카, 뭐 신발타 이런 약들을 곁들여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거를 많이 보는 대학병원 또는 배뇨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하고 보는 걸 전 더 추천을 드려요. 네, 명의가 계십니다. 네, 어딘가에. 명의가 있어요. 네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약을 드릴 수도 물론 있고
근데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저는 방광 수압 확장술을 할 수가 없고 궤양병변을 제거해 드릴 수가 없고 코팅 치료도 안 해요. 비용도 꽤 들고 효과가 호불호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의 의사는 경험도 부족하고 잘 안 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문으로 보신 분들이 있죠. 건대 뭐 김아람 선생님, 또 은퇴하신 주명 선생님이라든지 뭐 삼성의료원에 계신 선생님이나 이거를 잘 보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그론을 다시 복용해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꼭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쭉 쓰시다가 리피트해서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분들은 그때 저희 병원 오셔도 됩니다. 그 약이 잘 듣는다라고 하신다고요. 네. 네. 아유, 자, 이승현님, 소변 불편의 대부분은 전립선 문제 아닌가요? 네, 상당 부분은 전립선 문제가 맞는데요. 사실 신장까지는 보통은 관여하진 않을 겁니다. 신장은 위에서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은 상선 약수를 똑똑 떨어뜨려 줄 뿐인 거고요. 물론 신장병도 큰일은 큰일이지만 소변 볼 때의 불편은 말씀대로 수도꼭지에 해당하는 전립선 문제가 하나 있고, 근데 간과하면 안 될 게 오늘 굉장히 많이 단어가 나온 게 방광. 그러니까 저장통 방광이 결국 참는 그 근거가 된 요강이죠. 요강이 되기도 하고, 참을 때 잘 안 참아지는 것만 해도 아까 열심히 나왔던 그런 과밀성 방광, 사이질성 방광염, 다양한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소변 볼 때는 짜주는 펌프의 역할까지도 해줍니다. 아까 신경이성 방광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요. 그중에 방광이 짜는 힘을 잃어버리면은 전립선을 아무리 수술을 하고 넓혀줘도 결국은 쫄쫄쫄쫄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광 하나를 꼭 하나 가져가야 되고, 전립선은 이제 연령이 있는 남성에 한해서 보통은 뭐 젊은 분도 염증이 생기면 잠깐 불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 수도꼭지에 해당하는 게 소변 보려고 할 때 충분히 샥 열려야 되는 게 커지기도 하고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 붓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여성분은 또 전립선이 없죠. 여성분은 요도가 전립선을 대체하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흔한 게 나중에 연령이 높아졌을 때 좀 약해져서 요실금. 네, 여성은 나이 들고 약해지면 소변이 새고 남자는 소변을 못 보고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슬라이드를 뭐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슬라이드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항상 비온 뒤로 오랜만에 나왔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슬라이드를 점점 줄여서 준비를 하거든요. 맨 처음에 한 40장, 30장, 오늘 한 15장밖에 안 되는데도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환자분들 좋은 질문들로 소통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있어서 저희가 늘상 설명드릴 때 많이 참조했던 슬라이드입니다. 좀 전에 이승현 님이셨나요? 네. 전립선 문제 아닌가요 하셨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으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고, 출구 폐색 여기 써 있죠. 전립선이 커지면 나오는 통로가 막히니까 배뇨 증상, 보기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여성분이나 또 다른 경우에는 방광에 문제가 생겨도 저장 증상, 담아두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뇨장애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하부 요로 증상, 하부 요로, 방광 전립선 때문에 기인한다라고 본다는 얘기고요. 로어 유리나리 트랙 신드롬, 심텀 해서 러츠라고 부르는데, 저장 증상, 배뇨 증상, 배뇨 후 증상 이렇게 나눠서 한 7, 8가지를 보통 봅니다. 대개 이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저장 증상, 방광 쪽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빈뇨, 절박성 요실금, 밤에 깨는 야간요 이런 것들이 오고, 전립선 쪽이 커지거나 뭔가 막힌 증상이 있을 때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중간중간 끊어지거나 배에 힘을 줘서 배뇨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변기 앞에 있으면 바로 안 나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고요. 배뇨 후 증상으로는 오줌을 다 싸고 나서 나중에 배 안에 남은 느낌이 든다. 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배뇨 후 점적, 소변을 다 봤는데 좀 뚝뚝 떨어진다. 아까 연재현 선생님께서 그 빨대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요도라는 공간이 특히 남자분들 남기 때문에 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뇨 장애,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배뇨 장애의 원인이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대개 어떤 증상을 들으면은 검사하기 전이라도 경험이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임프레션이 있기 때문에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다. 요로 감염, 끝에서부터 요도염, 방광염, 남자들의 전립선염, 신우신염 등 소변에 백혈구 세포가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기능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면은 소변을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고 이런 게 주증상이 되는 과민성 방광이 있고, 신경인성 방광,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배뇨의 중추가 되는 뇌나 척추, 척수에 손상이 있거나, 당뇨가 심해져도 또 당뇨 방광병증이라고 해서 방광이 기능을 잃게 되는, 두꺼워지면서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가 없으세요. 짜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뇌병변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쪽의 어떤 불안장애, 강박장애 또는 치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원인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복강내 장기를 수술을 했을 때, 전립선 수술을 했다, 출산 시에 그 주변 장기에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도 신경인성 방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쉽지만 종양이 있을 때 방광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 있어도 배뇨장애가 올 수 있고, 결석도 상부요관이나 중부요관 결석일 때는 별로 없는데요. 하부요관, 특히 제일 많이 걸리는 하부요관에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이행 부위, 좁기 때문에 거기 걸린 경우나 방광 안에서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경우에는 그 잔뇨감, 빈뇨 같은 배뇨장애가 심하게 올 수가 있죠. 피도 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방광 출구 쪽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질환이라면은 막혀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뚫려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막히면은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올 것이고, 괄약근이나 이런 데가 뚫려버리면은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오줌을 지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냐? 남자에서 방광 경부 폐색이라든지, 제일 흔한 건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요도 협착, 선천적이건 또는 어떤 손상, 사고를 당한 이후에 요도 협착이 오는 분들, 좁아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좀 요실금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여성분들인데 요도가 짧기 때문에요. 자연분만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또 부인과 장기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아주 흔하잖아요. 전립선암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요실금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합병증 가능성을 꼭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경험이 많고, 이 경험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이런 환자분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다양한 가능성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거를 빨리 바로잡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권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또 너무 일맥상통해서 또 주제 질문들이 그렇게 좋으시네요. 자, 네, 그럼 빠르게 이거 정리하고서 나머지 질문 받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안 될까요? 치료, 똑같은 얘기인데, 치료를 해도 그러면 불편한 경우들은 진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두 번째, 배뇨에 대한 환자분의 어떤 잘못된 생각, 습관 등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고, 과민성 방광 환자한테는 틀린 말이거든요.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게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야간뇨 환자한테는 틀린 말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거는 그 증상과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듣고 하셔야 되겠고, 술과 커피는 공통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증상과 환자분의 어떤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비뇨의학과 선생님한테 설명을 좀 듣고 카운셀링을 받고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동반된 질환들이 있을 때 그쪽이 더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야간뇨 중에서 수면장애가 심한 분인데, 불면증이 있는 분인데 이거 소변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고령, 당뇨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아까 당뇨 방광병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들, 불안, 강박, 우울증, 그리고 아까 수술을 받고 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이해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이어서 끝까지 받겠습니다. 자, 공자님, 남자가 소변 보고 휴지를 닦으면 요도염에 걸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통상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옷 안에도 대장균이 어마무시 있기 때문에 휴지가 뭐 굳이 더 깨끗할지 더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살짝 톡 대서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닦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면서 꾹꾹 눌러 하거나 마찰이 생기면은 그거는 진짜 세포의 그 표면, 표피에 데미지를 줘서 염증이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댁에서 쓰는 통상적인 휴지야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휴지를 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긴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덕톡톡 잘 항문 쪼였다 풀었다 잘 빼고 마지막 잘 털고 하면은 구태여 마지막 몇 방울은 속옷한테 감당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휴지 자체가 살짝 묻혀서 하는 경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막 박박 닦거나 뭐 묶어두거나 이러면은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요도염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세균 감염 외에도 생길 수가 있겠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옛날에 막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앉아서 싸는 게 좋냐 서 싸는 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네. 저희가 영상 다룬 적도 있고 네.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저는 요즘 앉아서 보거든요. 뭐 저도 그게 편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와. 열심히 닦고 근데 앉아서 보는 게 요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닿아서요? 닿아서 변기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추가 앞쪽에 변기 앞쪽에 닿으면은 그럼 뭐 잘 아니.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아. 하방으로 보게 하면서 네. 그러다 닿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위생적으로 좋은 건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차도 참고로 있겠죠? 앉아서 쌉니다 요새는. 네. 네. 개인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손하리마도님. 네. 네, 잔뇨, 야뇨 등 6개월 이상 약을 드셨는데도 먹을 때만 호전되고 끊으니 다시 악화. 원래 완치되는 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 정말 완치가 없나요? 네. 뭐 연령이나 질환에 따라 다르겠죠. 비대증은 완치가 없죠. 비대증은 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약을 드셔서 그나마 좀 호전이 된다라면은 와 다행이다 하면서 이게 쭉 드시거나 약이 싫으시면 수술 이런 방향일 거고요. 전립선 염증이면은 완치가 있긴 한데 내가 일상적으로 전립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직업적 환경 계속 앉아 계시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음주하시거나 이런 걸 유지하면서 약 몇 번으로 완치를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그거는 또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완치라는 표현을 별로 잘 쓰지는 않는데요. 이게 무슨 암이나 종양, 수술해서 똑 띄어내는 거나 완치가 있지 만성 질환들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에 참 부담스럽고요. 근데 만약에 젊은 분이라면은 완치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50대, 60대가 됐을 때 다시 불편해질지언정 20, 30대 분이라면은 생활 습관 이거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물 충분히 드시고 소변을 좀 모았다 보는 훈련을 하면서 약을 쓰다가 끊을 때도 저는 약간 테이퍼링해서 좀 세게 쓰다가 두 알 쓰다가 한 알 쓰다가 끊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저희 병원 다니던 분들도 계속 안 오시게 되면은 그거는 뭐 5년 동안 완치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언정 뭐 거의 완치에 근접한 거 아닐까요? 증상이 없고 불편함을 배뇨한 데 없는 상태라면은 뭐 거의 완치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다면요. 네. 자, 완선함님, 소변이 양이 많지 않은데 마려운 느낌이 자꾸 들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루에 8번 정도? 네. 횟수도 중요하지만 1회 양이 중요한데요.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니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지만 300cc 이하면 진짜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한번 내원하셔서 적당히 참고 평소 보시는 만큼 참고 가셔서 거기에 요속과 실제 양과 잔뇨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 검사를 한번 하시면은 일목요연하게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되고 진짜 양이 적은데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든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뭐 방광의 과민성이든 전립선 염증이든 뭐 성별과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치료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비뇨의학과에 처음 가실 때 노트 한 장 찢어가지고 한 3일 정도 배뇨 일지를 써보세요. 계량 컵 같은 거 하나에다가 네, 하루에 몇 시에 얼마를 쌌는지를 밤까지 포함해서 작성해서 가시면 그 비뇨의학과 선생님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대단하다고. 소변 좀 참고 가시고 그러면은 2번 갈 거 1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배뇨 일지 작성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네, 강나영님 과민성 방광이 있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하면 방광에도 자극이 되는 걸까요? 방광이 자극되면 요의를 느끼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과민성 방광 여러 가지가 방광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가해지는 압력일 겁니다. 그게 안에서 소변이 차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도 있겠지만 바깥에서 복압이 증가했을 때 눌렸을 때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여쭤보시는 게 본인께서 그런 경험을 하셔서 여쭤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적정선에서 복압이 증가하는 뭐 운동이겠죠. 보통 운동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한 치료를 잘 하시면서. 네, 뭐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운동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강낭님께서 어떤 특정 뭐 자세 운동을 할 때 자꾸 과민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행위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이승현님은 여름에 땀이 많으신데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에 문제가 생기나요?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적정 소변량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니까 이럴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직접적이진 않지만 땀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다 빼버리게 되면 탈수가 오게 되고 그러면 신장이 자기 물이 좀 충분해야 잘 먹고 잘 살거든요. 탈수되면은 여러모로 요로 계통에 좀 별로긴 하죠. 그래서 맹물을 충분히 드셔서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10시에 또 방송이 있어서 질문 네. 하나만 딱 마무리 정리하고 아쉽지만 나머지는 이것도 언제 정리를 해드리죠? 아이고, 나중에. 송구합니다. 네. 네. 송춘신님, 네.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마렵거나 화장실 가면 옷 내리기 전에 급하게 나와서 속옷이 젖을 때가 있다.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마렵지 않다가 걸어가면 급해진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뭐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복압성 요실금 기침할 때만 새는 경우가 아니고 마려운 걸 느끼면서 화장실을 가다 보면은 이미 나와 있는 이거는 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심할 때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꼭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간단한 몇 가지 검사들을 하고 약부터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없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오래간만에 그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뭐 혹시라도 해서 긴장했는데 언제나처럼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집에 네. 온 느낌이고요. 아이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저는 올 것 같고요. 네. 연재승 선생님도 잘 꼬셔서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답변 다 못 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월요일 잘 보내셨는지 한 주 무리 없이 잘 보내시고 장마라고 하니까요. 비도 여러 가지 주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